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박준표 PD입니다. 연말 특집 라이브 마지막 시간으로 노태우 바오로내과의 노태우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틀 전 있었던 무한 제주항공 사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 텐데요. 정말 많은 유가족과 사상자가 생겨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추모의 말 한 번 더 전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노태우 원장님의 예, 말씀으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예. 며칠 전 있었던 불행한 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마음도 아프고 그러신 와중에 또 이런 시간을 갖게 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카톨릭의 손희승 주교님이 SNS를 통해 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애도와 침묵의 시간이다 이런 제목으로 글을 올리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 또 유가족분들 또 남아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러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저희를 위로해주는 그러한 말씀을 올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좀 복사해서 여러분들께 우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요한복시록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을 인용하시고 글을 써주셨는데 저는 성경 구절만 따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 친히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처음부터 잡아놨던 게 오늘이 이제 올해의 마지막 날이고 또 내일부터는 새해를 맞이하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쭉 연구하고 또 공부해왔던 심장을 우리들이 이제 건강한 심장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10가지는 꼭 좀 지키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네. 오늘 진짜 네. 근데 이렇게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렇죠. 제가 예. BOD의 2024년 음. 마지막을 장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네, 그러니까 시청하시면서 지금도 뭐 공주님이나 윤희님 네. 이렇게 인사 주셨는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심장 건강에 네, 대해서 궁금하신 그럼요. 점 있으면 네. 얼마든지 질문 남겨주셔도 네, 좋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럼 2024년 네, BOD 마지막 라이브 그러네요. 시작해 예. 네, 보겠습니다. 해볼까요? 네. 사실은 이제 네, 뭐 어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이미 우리가 심장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는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걸 제대로 따라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항상 얘기가 있잖아요. 진리는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 하는 얘기했는데 우리의 심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10가지라고 제가 제목을 뭐 거창하게 달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미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다 그래서 알고 있지만 지키지 않는 그렇습니다. 것들이죠. 네.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 하나씩 한번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10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릴 텐데 이거는 그냥 제 생각에 나오는 뭐 요새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뇌피셜이라고. 뇌피셜. 뇌피셜인 게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오피셜이 공식적인 예, 예, 거잖아요. 예. 뇌피셜은 내 뇌에서 나온 그냥 얘기다. 내 생각이다 내 이런 거죠? 생각이다. 맞아요. 오피셜인데 내 아, 뇌를 통한 오피셜이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사실 뇌피셜이라는 단어가 많이 떠오르는데 많이들 하는데 저는 사실 그게 뇌피셜이 그런 의미를 갖기는 한데 저게 뭔가 잘 몰랐었어요. 이거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네. 내 생각이라는 그렇죠. 뜻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10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10가지는 저의 뇌피셜은 아니에요. 아, 네. 사실은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말은 그냥 평범하고 우리한테 와닿게 만들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하나가 다 과학적 근거가 있는 얘기들입니다. 오피셜인 거죠, 이거. 그렇죠. 오피셜입니다. 뇌피셜이 아니다. 네. 네. 오피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보고 쉽게 이해하게 이런 식으로 좀 가공을 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아주 명백한 건데 첫 번째가 건강한 음식입니다. 건강한 음식. 뭐 옛날부터 뭐 우리 그런 얘기 있었어요. 우리 역사적으로는 음식이 곧 나다. 네. 음식이 곧 나의 건강이다 하는 얘기가 우리 동양 역사, 우리 역사에서는 쭉 있었는데 서양에서는 음식이 나다 하는 그런 개념이 사실은 약간 희박했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는 보면은
그 서양의 의학에서도 음식이 바로 나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음식의 중요성을 굉장히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의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과학적이고 분석적이기 때문에 그 음식보다는 음식의 성분이라든지 무슨 화학적 구조라든지 이런 걸 좀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최근 들어서는 음식, 건강한 음식이 바로 나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제목 맛있게 건강하게 먹기라고 이제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네. 사실은 이제 음식이라는 게 바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자 우리가 활동하고 유지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몸의 연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이제 그 내용은 이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한번 저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제가 일단 예, 우리 몸의 연료 바로 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한번 네, 읽어보세요. 다양한 제철 과일과 채소, 고소한 통곡물, 견과류, 단백질이 풍부한 생선과 살코기, 그리고 건강한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 어때요? 다 아시는 거죠? 네, 아는 거죠. 저희.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이렇게 먹으면 좋은 거 다 알죠. 맞습니다. 근데 네. 사실은 우리가 저렇게 먹지는 못해요. 네.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보면은 대개 가공 음식들이에요. 가공 음식들이라는 거는 그 안에 사실은 이제 좋지 않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균형이 좀 덜 잡혀 있는 것들이 많아요. 네. 대개 가공된 음식이라는 거는 우리 입맛을 땡기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기름도 많이 들어가 있고 기름도 또 아주 좋은 기름 아닌 기름도 좀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입맛을 땡기기 위해서 소금도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이런 조미료도 들어가 있고 설탕, 첨가물, 그렇죠. 조미료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다 때려 있어요. 넣죠. 그 네. 첨가물이 있으면은 우리가 맛있게 느끼거든요. 그럼요. 네. 맛이 더 많이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음식에 상업주의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을 만들어서 제조해서 판매하고 그래서 수익 얻는 분들은 우리들이 많이 먹어야 되니까 많이 거기다 팔아야죠. 자꾸 그렇죠. 네. 많이 팔아야 되니까 거기다 자꾸 그 입맛을 땡기게 하는 것들을 잔뜩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좋은 것만 하면 좋은데 좋은 것만 하면은 약간 맛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맞아요. 보면 저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좀 벗어나자. 옛날로 돌아가는 음식이 좋은 음식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과일, 제철 과일이라든지 채소, 곡물도 이제 통곡물. 우리가 이제 먹는 음식이라는 거는 사실 통곡물 별로 많지 않아요. 정제된 다 것들. 정제된 것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쌀도 백미, 그다음에 밀가루 음식이요. 그것도 아주 흰 밀가루 전분이죠.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은 몸에 들어가게 되면 흡수가 빨라요. 흡수가 빨라지기 때문에 먹고 나면 금방 또 기분도 좋아지고 포만감도 느낄 수 있는데 이 통곡물이 중요하고 통곡물, 견과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은 음식 속에 있는 전분, 특히 이제 전분 얘기입니다. 전분이 들어오게 되면은 몸 그 전분 속에 있는 탄수화물 속에 있는 당분이 있거든요. 네. 당분이 들어가서 몸에 흡수되는 순간에 그냥 금방 혈당 지수가 올라가요. 혈당 지수가 갑작스럽게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 몸은 높아진 당을 왜 요새는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대요. 글루코스 스파이크라고 뭐 맞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혈당 스파이크. 혈당 스파이크. 네. 근데 혈당 스파이크는 사실은 의학적인 용어는 아닌데도 그래요? 불구하고 많은 분들한테 쉽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음식을 먹게 되면 혈당이 그냥 금방 쫙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 의학적으로는 그 이제 글라이세믹 인덱스 당 지수라고 그러는 거죠. 그게 올라가게 되면 인슐린이 나와버리고 인슐린 나오게 되면 인슐린 나와서 그걸 갖다 빨리 처리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처리해서 몸에다 보관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또다시 허기를 느끼고 또다시 먹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정제된 곡식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곡물 하는 게 좋고 견과류는 뭐 아주 그 영양 상태 우리 뇌라든지 실제로 세포 막이라든지 이런 걸 유지하는 굉장히 필수적인 거거든요. 견과류는 꼭 하루에 몇 개씩 꼭 먹어라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생선하고 살코기 이런 것들 또 건강한 지방이 이제 상당히 문제인데 지방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럼 어떤 지방이 좋은 지방이고 어떤 지방이 나쁜 지방 이 뒤에도 나오지만 이제 포화 지방, 트랜스 지방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저걸 우리가 감별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기름기가 굳어 있다 하면은 그거는 별로 좋지 않은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이 주로 액체 상태로 있는 기름은 비교적 좋은 기름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좀 쉬워요. 그래서 트랜스 지방은 거의 대부분 이 단단한 지방이에요. 단단한 지방.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좋은 기름이 풍부한 생선 등푸른 생선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등푸른 생선 속에는 이 오메가 3라든지 이런 그 좋은 기름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런 걸 좀
충분히 적절하게 섭취를 해라 하는 것이고, 반면에 저 포화제방이라든지 아니면 트랜스지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이 아주 많은 음식들, 소금, 설탕 이런 것들을 좀 과하지 않게 하는.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그동안 수도 없이 들어가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첫 번째로 들어갑니다. 건강한 식이, 건강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우리의 심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넘버원이다. 다 알고 있지만 또 약간 소홀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첫 번째로 들렸고요. 네. 첫 번째 건강하게 먹기.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는 즐겁게 몸을 움직이기예요. 네. 운동. 네, 그렇습니다. 시기가 나와서 이제 운동이 나와요. 맞아요. 제일 중요한 두 개.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운동이라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생각하면은 운동은 나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운동이라 그러면은 운동 선수들이 하는 운동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실제적으로 운동이라는 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몸을 움직이는 게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꼭 힘들고 막 이렇게 거친 그렇죠. 것만 운동이 아니라. 꼭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이라 그러면은 꼭 음. 운동복 입고 운동화 신고 밖에 나가서 막 뛰고 뭐 이래야지만 운동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운동은 사실 그 의미의 운동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두 번째 줄이면 일주일에 150분 정도를 걷고 자전거를 타고 수영을 하거나 하여튼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을 하면 된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그다음에 75분 정도는 고강도, 이거보다는 좀 더 힘든 운동을 하는 것을 권한다는 거는 이것도 그냥 제가 뇌피셜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연구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150분 정도의 중등도 운동, 75분 정도의 고강도 운동을 하게 되면 훨씬 심장 건강이 튼튼해지고 생명이 연장되더라 하는 게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진 얘기예요. 그래서 네. 저거는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거는 그래서 미국 심장협회 그다음에 FDA나 뭐 이런 그 WHO 이런 데서 운동하면 권고하는 게 저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권고한. 그렇습니다. 150분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에 150분은 꼭 걸어라. 이게 뭐 힘들게 진짜 뭐 운동복 입고 막 뛰고 뭐 이런 게 운동이 아니라 그냥 150분 정도 걷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야. 근데 이제 걷기만 하면은 좀 지겨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걷기도 하고 거기에 자전거를 타거나 뭐 수영이나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 자연스럽게 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중간중간이 조금 더 운동량을 늘리고 자신 몸에 약간 좀 약간 벅찰 정도의 운동을 하면은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몸을 움직여라 하는 것은요. 이 의학 교과서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요새뿐만 아니라 이제 그 문명화되면서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일은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대개 직장에 출근하면 출근하는 대로 3시간 앉아 있고. 그렇죠. 앉아가지고 그냥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고 기껏 나간다는 거 화장실 가거나 커피 한 잔 타러 갈 때만 움직이지 않거든요. 밥 먹고 와서 다시 사무실 앉아서 이러고 맞아요. 있고. 네. 그래서 저기 무조건 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권고하는 거는 운동을 하면 참 좋은데 운동을 하지 못하는 시간에도 앉아 있는 시간을 가능한 한 줄여라. 그래서 앉아서 일을 하더라도 잠깐만이라도 벌떡 일어나서 한 번이라도 걷고 들어와서 앉아라 하는 게 권고 사항이에요. 네. 제가 이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있는데 네. 스마트워치에서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얘가 알람을 울려주면서 움직일 시간입니다. 너무 오래 앉아 있었다. 맞습니다. 움직여라. 맞습니다. 네. 이게 의사들도 이제 진료실에 앉으면은 환자분들하고 이제 계속 대화하고 진찰하고 하면서 계속 앉아 있게 되니까 여기서 자꾸 알람이 울려요. 좋네요. 네, 움직일 시간입니다. 움직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럼 여기다 뭐라 그러냐면은 참 잘했어요. 이렇게 칭찬까지 해요.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그런 생각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얘가 움직여 주세요. 딱 한번 보면은 이게 진짜 그렇구나 해서 잠깐 일어나서 이렇게 좀 걷고 또 앉고 하면은 또 칭찬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게 또 격려가 되더라고요. 너 지금 너무 오래 앉아 있어. 빨리 일어나.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은 무조건 앉아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앉아 있을 때 무조건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틈만 생기면은 조금이라도 일어나서 한 바퀴라도 돌고 와서 다시 앉으세요. 그래서 앉아 있는 게 사실 참 좋잖아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그 척추 건강 말씀하시는 선생님들,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서 척추 건강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일 강조하는 게 또 뭐냐면은 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앉아 있는 포지션이 허리에 가장 나빠요, 가장. 그래서
앉아 있지 마세요. 무조건 일어나 한번 일어나서 들고 오시든지 잠깐 혼자 하고 계시겠어요? 그런 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게 운동이라 그러면 굉장히 이 거창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잘 시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아파트의 동과 동세라도 한번 걸어보는 게 그게 운동의 시작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금씩 운동량을 늘려가는 게 건강을 하는 것이고요. 또 이미 나와 있는 그 데이터에 보면은 운동을 하게 되면은 혈압도 떨어뜨린다, 콜레스테롤도 좋아진다, 체중 관리에도 도움된다 하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 우리 몸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올려주는 것이고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올려주면 심장에도 좋아지는 거예요. 심장이 좋아지면은 또 장수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우리 첫 번째가 음식, 두 번째가 운동입니다. 예. 그건 뭐 심장뿐만 아니라 모든 건강에 그렇습니다. 정말 예. 중요한 이건 뭐 것들이죠. 네.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네. 너무나 당연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당연하지만 잘 못하고 있는 게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또 좀 스트레스가 될지 모르겠어요. 알고 있지만 못하는 것들. 3번이죠. 예. 어떠세요? 다 3번까지 다 아는 것들이에요. 그죠? 네. 3번뿐만 아니라 10가지 다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건강한 몸무게 유지하기. 네, 과체중은 심장에 무리를 줍니다. 그렇습니다. 예.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또 뱃살 관리가 제일 중요하고 급격한 다이어트보다는 천천히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면 의사의 도움도 받고 뭐 요즘 개발되고 있는 여러 비만 치료제들 근데 한 가지 빼놓으셨어요. 문장 하나. 물론 쉽지는 맞습니다. 않습니다. 그쵸? 살 빼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우리 PD님은 네. 진짜 체중 아주 날씬하시네요. 저는 한 83 정도 나갑니다. 뱃살도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뱃살 별로 없습니다. 다행히도. 아주 참 잘 관리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병원에서 그 많은 주로 이제 심장에 이상이 있거나 뭐 혈압이나 성인병을 가진 분들을 제가 주로 진료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 건강한 몸무게 유지하지 못하고 계세요. 네. 그러고서는 그분들도 다 잘하세요. 내 몸무게가 이거 많이 나가고 이거를 관리해야지만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다 같이 잘 못하세요. 실제적으로 그걸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근데 뭐 사실은 이제 그런 면에서는 저도 사실 할 얘기는 없어요. 저도 체중이 많이 나가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걸 권하지만 항상 우리 PD님이 빼놓은 얘기를 꼭 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쉽지는 않은 게 아니고 가장 어렵다. 가장 어렵다. 예. 그리고 또 진료 보시다 보면 또 예. 항상 앉아 계실 거예요. 그래 말이에요. 네. 진짜 이 건강한 몸무게를 유지해서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하는 거는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이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과거에는 먹을 게 없는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지금은 먹을 게 지천에 깔려 있잖아요.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고 그냥 방에서 아니면 앉아 있다가 잠깐 주방에 가서 냉장고만 열면은 먹을 게 그냥 잔뜩 있잖아요. 다 땡기는 음식들이잖아요. 다 맛있어요. 그렇죠.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걸 조금씩 하다 보면은 이거 건강한 몸무게 유지하는 거 말이 쉽지. 저는 진짜 저한테 찾아오는 환자분들한테 꼭 얘기해요. 이거 진짜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성공하는 분들이 계셔요. 진짜 의지가 강하시고. 진짜 의지.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제가 엄청나게 칭찬합니다. 저도 못하는 일인데 정말 훌륭하십니다 하고 제가 칭찬해드려요. 근데 이 과체중은요, 이 과체중이 나쁜 체중이 올라가는 게 나쁜 거는요, 아주 실제적으로 나빠요. 이게 체중이 일어나게 되면은 심장에서 체중이 일어나는 만큼 체중이라는 결국 우리 몸의 일부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 끄트머리까지 다 피를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혈관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심장의 역할이라는 게 뭐냐면은 심장이 펌핑을 해서 혈액을 가느다란 모세혈관을 통해서라도 온몸 구석구석 모든 곳에 혈액을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보내줘야 되는 일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예요. 보내줄 때가 많아진 거죠. 많아진 거죠. 네. 그러니까 심장한테 굉장히 부담이 가는 거예요. 일을 점점 더 시켜. 더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체중이 늘어나게 되면은 혈당도 또 올라가요. 혈당도 다 체중이 올라가는 게 근육이 올라가서 근육량이 늘어나서 체중이 늘어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아요. 그렇죠. 네. 대부분
뱃살하고 지방 때문에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방이라는 게 이게 언제든지 지방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칼로리의 여유분의 칼로리를 보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역사도 이제 인류의 먼 옛날의 역사를 따져보게 되면 왜 현재 인류가 이게 비만이 생기는가 하면은 우리의 선조들 오랜 시절의 선조들은 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그 먹으려고 그러면은 한번 막 뛰어가 가지고 멧돼지 한 마리 잡으면은 그 멧돼지 잡은 멧돼지 가지고 몇 명이서 나눠 먹고 몇 명이서 나눠서 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 멧돼지 잡을 때까지는 굶는 거예요. 잡히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힘들게 뒤에 산에 올라가 가지고 뭐 과일 좀 따가지고 와서 먹고 보관이 안 되니까 맞아요. 따가지고 와서 먹고 나면은 먹는 동안에는 배부르지만 다음번 먹는 게 언제 먹을지 예상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또 먹으려면 또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인류가 자꾸 비만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한 번 먹었을 때 다음번에 내가 먹이가 언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 먹을 때 많이 먹어서 그걸 몸에 기름으로 보관해 두자. 이게 이제 그 원리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우리의 몸은 그쪽으로 역사적으로 쭉 그렇게 유지가 돼 왔던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음식이 흔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먹는 대로 언제나 먹을 수 있고 언제나 먹으니까 그게 계속 몸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배가 나오고 막 살이 그렇죠. 찌고. 네. 그러니까 혈당 올라가죠. 혈압 올라가죠. 이런 것들이 이제 몸을 갖다 해치는 거죠. 혈압, 혈당이 사실은 뒤에 또 얘기가 나옵니다만 사실은 우리의 전체적인 건강, 심장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으로서는 넘버원이에요. 혈압, 당뇨가요.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건강한 몸무게를 유지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요새 이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살 빼는 약들 엄청 많죠. 네.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이제 고가 약물들이 나오는데 저게 이제 비판적 그런 시각에서 보면은 약 가지고 저렇게 체중을 유지시키는 그러는 게 약도 부작용도 있고 그럴 텐데 저게 진짜 긍정적일까 장기적으로 볼 때 긍정적일까 하고 그런 그 걱정 어린 시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건강한 몸무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새롭게 개발되는 약물들은 진짜 괜찮은 약들이에요. 근데 이제 약이 너무 고가고 이런 거 또 약을 먹는 동안엔 유지가 되지만 약을 중지하고 나면 다시 또 본인의 식습관이라든지 운동을 안 하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체중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영향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체중 조절이 어려울 때는 저는 약물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그렇게 거부감만 가지고 볼 거는 아닙니다. 네. 다음 넘어가 볼까요? 4번이죠. 예, 어때요? 안 피시죠? 맞죠? 저요? 예. 사실 전자담배를 피웁니다. 전자담배 요새 네. 보면 담배가 좋지 않다니까 그러면 담배는 작별하지만 그 대형품으로서 좀 그래도 좀 피고는 싶은데 액상 그거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거 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읽어보세요. 예. 제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 그렇습니다. 잘 읽어보겠습니다. 담배와 작별 인사하게 흡연은 심장 건강에 큰 적입니다. 담배는 단 한 개비만 피워도 심장 혈관의 기능을 금방 악화시킵니다. 반면에 금연하는 순간부터 심장 건강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맞습니다. 1년만 지나도 심장병 위험이 반으로 줄어든다. 정말 놀랍죠. 간접 흡연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거기 하나 더 있어요. 놀랍지 않나요? 간접 흡연도 피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갈까요? 직접 흡연도 피하는 게 좋아요? 아니 직접 흡연 얘기했으니까 간접 흡연 다음에 지금 우리 PD 좀 액상 전자담배. 전자담배도 피해라. 전자담배도 좋지 않아요. 그쵸. 네, 사실 안 좋죠. 마지막 거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금연이 어렵다면 저는 노태우 원장님한테 주위에 도움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근데 주변의 도움이라는 게 네. 의사의 도움도 도움인데 네. 실제적으로는 같이 담배 피는 동료들과 야 우리 금연하자.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 같이 금연하자. 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원장님 혹시 피시나요? 저는 안 피죠. 네. 피시면 같이 끊으려고 그랬어요. 네. 사실은 네. 이 네 번째가 담배와 작별 인사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1, 2, 3번 봤지만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고 네. 4번도 똑같이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저거 뭐 몰라서 안 해? 담배 안 좋은 건 다. 네, 그죠? 백해무익이죠. 맞아요. 백해무익. 근데 우리가 기호품으로 사용하는 것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과식하고 비만보다도 더 나쁜 게 이놈이에요. 이놈이라고 말할 정도로 나쁜. 이건 아주. 네. 근데 제 주변에도 흡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담배는요. 이 담배가 몸에 좋지 않고 폐에 나쁘고 뭐 어쩌고 하는 얘기가 사실 알려진 건 상당히 오래 전인데 네. 그 전에는 사실 담배를 많이 폈었어요. 그 담배 위험성을 그렇게 크게 인식하지 못했었어요. 제가 이 전공 시절에요. 그러니까 네. 벌써 꽤 오래된 시절이지만 그 시절에는 제가 전공의 때 저를 지도해 주시는 교수님은 이건 정말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진료실에서도 담배를 핀 시절이 있었어요. 아, 실내에서 그냥. 예. 네. 정말 지금 생각하면 이게 보통 끔찍한 일이 아니잖아요. 회사에서도 폈다면서요? 네. 회사뿐만이 아니에요. 음식점 같은 데도 그냥. 아주 그냥 뭐 대놓고 다 담배를 폈었으니까요. 네. 회의실에서도 제가 참 충격받은 게 또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제가 이제 학내에서 병원 이제 대학에서 이 좀 주요 보직을 하면서 저희와 관련이 있는 그 외국 해외 어느 나라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이건 좀 곤란하기 때문에. 근데 그 나라에 이제 우리 대학하고 협력하는 대학이 있어서 그 대학에 가서 저희가 이제 대학 병원을 가지고 새로운 대학 병원을 짓고 그래서 그쪽에서도 새로운 대학 병원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좀 자문을 좀 해달라 해서 이제 주요 보직자들이 가서 같이 회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 자리에서 담배 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바로. 그러니까 아주 벌써 그때만 해도 이제 우리나라는 담배를 안 피는 게 이제 거의 더군다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담배 피는 건 진짜 이상한. 약간 예의에 어긋나 그렇죠. 보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그게 좀 충격이었어요. 우리는 그랬는데 아주 공식적인 자리에서 회의를 하면서 늠름하게 담배 펴서 그것도 한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담배 피워서 하니까 약간 좀 놀랐었어요. 그러고 이제 끝난 다음에 식당을 갔는데 식당에서도 역시 또 네. 담배들을 다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저는 이제 안 피니까 자꾸 담배 주면서 피우라 그래가지고 왜 안 피냐? 이거 펴라. 네, 이렇게. 아주 곤란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담배는요, 사실은 아까 얘기하신 데도 나왔지만 담배는 한 가치만 딱 피잖아요. 네. 한 가치 펴서 불과 10초, 20초만 되면은 우리 이제 혈관의 기능을 보는 게 있어요. 혈관의 기능이라는 게 뭐냐면 혈관이 아니 매끄럽고 피가 아주 매끄럽게 잘 통하게 되어 있는 게 혈관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굵은 혈관은 굵은 대로, 아주 작은 혈관은 작은 혈관대로 아니 아주 매끄러워요. 매끄럽고 피가 아주 잘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담배 피는 순간에 피고서는 30초, 40초만 돼도 벌써 이 안에 있는 내피세포라고 그래가지고 네. 혈관을 팽팽하게 유지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달라붙지 않게 하는 그 내피세포의 기능이 담배 피고 30초만 되면 벌써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로 이건 나타나나 보네요.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혈압 잴 때 그 혈압을 잴 때 이제 집에서 혈압을 잴 때 거기 주의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담배 피고 금방 재지 말아라. 담배 피고 한 30분 있다가 재라고 돼 있어요. 영향이 바로 직결적으로 오니까. 그러면 이거는 진짜 나빠도 더 이상 이것보다 나쁜 것도 많지 않다 싶을 정도로. 운동 안 하기, 뭐 나쁜 맞아요. 거 먹기, 뭐 술 네. 먹기보다 제일 나쁜 게 이놈. 놈이에요. 네. 이게 아주 제일 나쁜 놈이에요. 여기 보면은 금연하는 순간부터 혈관이 심장 건강이 좋아지기 시작한다. 1년만 돼도 심장병의 위험이 반을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담배를 피우면은 피는 대로 계속 심장을 나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간접흡연도 나쁘다고 그러겠어요. 그쵸. 옆에서 피는 그 냄새를 조금 맡으면 더 나쁜데 그걸 자기가 그냥 그 나쁜 연기를 자기 다 온전히 빨아들이고 폐를 통해서 있으니까. 그냥 그걸 온몸에다 집어넣고 있으니 그게 폐로 들어간 담배 연기가 그냥 혈관을 통해서 흡수돼 가지고 우리 몸을 돌면서 온몸의 혈관들을 갖다 조금씩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게 심장뿐입니까? 이 흡연이 나빠지는 게 폐암에 뭐 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잖아요. 또 폐암뿐만 아니라 기관지 기능도 다 떨어뜨려요. 맞아요. 그래서 이건 뭐 나쁘다 이렇게 나쁜 놈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 피셨었나요? 옛날에 이렇게 나쁜 걸 몰랐을 때는 몰랐을 때. 피웠었죠. 그때는 뭐 그냥 너도 나도 다 피운 시절이었으니까. 맞아요. 근데 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후회가 되는 거죠. 그 잠깐 핀 것도. 그렇죠. 그 네.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도 내가 그걸 몰라가지고 그때는 이걸 몰라서 담배를 피워가지고 기관지도
나빠가지고 담배 감기도 잘 걸리고 그러는 게 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특히 젊은 분들요 담배 절대 피지 마세요. 담배 맞습니다. 심장을 나빠지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담배가 좋은 거는 제가 보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정신과 선생님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래도 담배의 장점이 긴장하고 뭐 이렇게 좀 힘들 때 담배 좀 피우고 그러면은 좀 뭐 릴렉스도 되고 또 사회생활할 때 담배 피우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담배 피우면서 대화도 하고 해서 그런 면이 조금 좋은 면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아유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요. 그거 뭐 그게 장점이다 하더라도 정말 요만한 그렇죠. 거고 예. 나쁜 게 너무나도 맞아요. 많으니까. 그러니까 피지 마세요 담배. 특히 젊은 분들한테 진짜 나쁩니다. 이거 담배 피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폐암의 발생. 저는 지금 심장 건강이기 때문에 심장 얘기만 하고 있지만 막 호흡기 선생님 보시면은 또 호흡기 선생님도 진짜 거품 불면서 반대할 거예요 담배는요. 저희 댓글 보시면 윤희님이 네. 저한테 금연 프로그램하고 담배 대신 손가락 바르라고 하시는데 그렇대요. 네, 저 그러면 손가락이 되게 쭈글쭈글해질 것 같은데요. 저 하루 종일 빨고 있을 것 같은데. 손가락에다가 담배 진 해가지고 빨면 곤란한데. 제가 한번 아직은 결심을 못했는데 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심각해요. 네. 질문 하나 들어온 거 한번 네, 볼까요? 리소님 질문 한번 네. 살펴보겠습니다.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콩팥 기능도 함께 떨어질까요? 풍이 가끔 생기신다고 합니다. 아, 이건 아마 좀 질문하신 분이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 같아요. 풍이라는 단어가 이제 뇌졸중을 우리가 이제 풍이라고 좀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콩팥 기능도 떨어질까요? 떨어집니다. 예. 콩팥 기능이라는 거는 나이가 들어가면 특히 이제 연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특별하게 몸에 이상이 없음에도 콩팥 기능이 서서히 떨어져요. 아주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연세 드시게 되면 이제 콩팥 기능을 우리가 혈액 검사 통해서 보는 게 되게 BUN 크레아티닌이라 그러는 이 혈액 중에 그 수치를 얘기하는데 그거 보게 되면 그다음에 또 GFR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뭐 우리말 뭐라 그러나 그 여과율 사구체육 네. 맞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네. 아니다. 사구체육 아니에요. 마침 2시간 전에 그래요? 강의를 맞습니다. 강의를 해가지고 사구체육 여과율이라는 네. 것도 연세 드시면 조금씩 떨어져요. 근데 심장하고 콩팥이 어떤 관계 있을까?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요, 콩팥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주요 기관들은 혈류 공급을 충분히 받아야 돼요. 네. 깨끗한 산소가 충분하고 영양분이 충분한 산소 공급을 받아야지만 그게 기능이 유지가 돼요. 네. 근데 심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심장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 심장의 펌프 기능을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혈액을 충분하게 한번 들어왔을 때 강력하게 펌핑해서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줘야지만 그 혈액을 받는 뇌라든지 콩팥이라든지 장이라든지 팔다리 모든 게 다 잘 유지가 되는 것인데, 근데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을 내보내는 혈액의 양이 떨어져요. 그걸 우리가 이제 심구혈율, 그다음에 심박출량이라고 얘기하는데, 심박출량이 떨어지면 콩팥으로 가는 혈액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혈액의 양이 떨어지면 당연히 콩팥 기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심장이 나빠진다는 거는 온갖 주요 장기의 기능이 다 같이 떨어진다는 거 결국 같은 얘기예요. 콩팥뿐만 아니라 다 안 좋아진다는 그렇죠. 거죠. 모든 신체의 모든 중요 기관은 다 같이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이제 풍이 생긴다 그러는 건 아마 뇌졸풍이라는 게 이제 뇌졸중의 그 아주 쉬운 용어인데, 저거는 그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심장 기능 중에서도 심장 기능은 마찬가지야. 심장 기능은 뇌로 가는 혈액도 똑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류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이상 소견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 뇌졸중, 아주 경미한 뇌졸중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또 홀리 해피님 질문도 있나요? 네, 홀리프님은 이제 심장이 가끔 두근거린다고 하십니다. 건강 검진 어떻게 받아보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린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참 그 약간 이제 건강 검진이라고 하는 용어가 약간은 좀 그 아주 그 엄밀하게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심장이 두근거리면 건강 검진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찰을 받으시는 거예요. 심장이 두근거린다는 거는 부정맥의 의심 가는 증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건강 검진이라는 거는 몸이 크게 나쁘지 않은 사람들, 난 그냥 일반적으로 건강한데 그 쉽게 얘기하면 루틴 체크로서 건강했을 때 루틴 체크로서 한번 받아보는 게 건강 검진이라는 것이고,
증상이 있게 되면 건강검진이 아닌 거죠. 증상이 있으면 이거는 진찰인 겁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가끔 두근거린다. 이거는 부정맥을 강력하게 의심하는 증상이에요. 간혹 부정맥 아니래도 두근거리는 게 맥박이 올라갈 때 두근거리는 게 느낄 수 있는데 이런 원인은 심장의 원인 아니라도 빈혈이 있어도 그럴 수 있고 또 갑상선 기능이 올라가도 그럴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거는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해요. 건강검진을 받을 생각 마시고 심장 진찰을 받아보십시오. 예, 그게 또 질문이 있네요. 네, 오리온 고래밥님 질문인데요. 요즘 심박수를 체크하면서 운동하는 게 핫한데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왜 심박수를 체크하는 건가요? 이거 좀 네. 중요성이 장점이 있나요? 그렇죠.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요. 네.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은 근육이 정상보다 근육에 훨씬 더 많은 혈액을 보내야 돼요. 네. 그죠? 그다음에 폐로도 혈액을 많이 보내서 산소하고 탄산가스 교환을 많이 시켜서 충분히 산소를 끌어 들어와서 온몸에다 근육에다 보내야지만 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려고 그러면은 운동을 하게 되면 혈액을 많이 보내야 되기 때문에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심장 박동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게 정상이냐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에서 특히 네. 이제 왜 우리 그런 거 알잖아요. 그 마라톤을 오래 해온 운동 선수들은 심장 박동수가 굉장히 낮아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심장이 박동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심장이 수축할 때 네. 굉장히 유효하게 많은 혈액을 온몸에 내보낸다는 거거든요. 남들보다 많이 일 안 해도 그렇죠. 훨씬 더 많이 그렇습니다. 효율이 좋은 거죠. 효율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운동을 안 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네. 박동수를 굉장히 올려야 돼요. 미친 듯이 올라가야 그렇죠.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거죠. 바로 네. 그거예요. 그래서 저 심장 박동수를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심장 박동수가 어떤 게 좋은 거냐, 아니면 적절한 것이냐, 어떤 게 좋지 않은 것이냐는 본인이 판단하는 게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본인이 그렇게 크게 운동을 하지 않는데 운동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심장 박동수가 계속 올라가 있다.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심장이 쉽게 얘기하면은 효율적이지 않다. 심장이 떨어져 있거나 이러면 그런 일이 많이 생겨요. 특히 이제 신부전이 있게 되면은 별로 운동을 안 하는데도 심장 박동수가 계속 올라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심장이 한 번 내보내는 혈액 효율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횟수라도 많이 수축을 해가지고 혈액을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건 좋지 않은 거예요. 예. 별거 하지도 않은 너무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그렇죠. 막 올라가 있다 숨이 그러면 헐떡이거나 막 그렇죠. 그러면은 예, 그것도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거는 근데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운동하면서 심박수를 체크하는 건다 그러면 아마 그렇게 심장이 나빠서 그러는 건 아닌 것 같고 건강한 상태에서도 아마 저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뭐 그 건강한 특별하게 이상이 없고 운동을 하면서 뭐 없이 호흡곤란이 오거나 그런 게 아니다 싶으면은 뭐 그걸 크게 걱정할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또 알겠습니다. 질문 있네요, 그럼 관리님. 저희 관리남님 질문 살펴보고 조금 PPT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예. 관리남님 거까지 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만 28세 남성이시고요. 태어날 때 선천성 심장 질환으로 VSD 환자라고 하십니다. 22년도에 대동맥 치환술을 수술받았는데 최근에 부정맥 소견 받았는데 과거 검사 당시에는 없었다고 하십니다. 갑자기 이렇게 생길 수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담당 교수님이 이건 수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스피린정과 레니프릴정을 2년 넘게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태어날 때 선천성 심장 질환 VSD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네. 심실 중격 결손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머니 태아로 있을 때는 오른쪽 심장과 왼쪽 심장의 구멍이 좀 정상적으로 뚫려 있어요. 그러다 네. 이게 시간이 가면서 막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어날 때 이제 완전히 막힌 상태로 태어나는데 이게 완전히 막히지 않고 있는 경우가 저기 이제 그 VSD 심실 중격 결손증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근데 저게 시간이 가게 되면은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신부전도 오고 또 폐골압이 와서 아주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VSD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VSD 얘기를 안 하시는 거 보면 아마 VSD가 막혔지 않았을까. 시간이 가면서 막혔거나 수술했던 얘기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처럼 그게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22년도에 대동맥 치환술 수술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대동맥 치환술이라는 건 대동맥 판막이라고 그러는 것이 이제 판막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은 판막이 고장이 나게 되면 저게 판막이 좁아져 있거나 아니면 판막이 역류가 있어서 아주 심각한 역류가 있을 때는 약물 가지고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 판막을 뜯어내고 거기다 이제 기계로 된 판막을 집어넣는데 저게 VSD하고 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VSD 심실 중격결선이 대동맥 판막하고 상당히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것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을 받아서 이제 교정은 됐는데 최근에 부정맥 소견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있을 수 있어요. 저게 이제 그 심장을 수술하고 대動脈치환술이라는 거 이게 다 이제 심장을 수술하는 거거든요. 그럼 심장 수술이라는 게 심장 근육에 손상이 가는 거예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지만 심장 근육을 절제하기도 하고 또 꼬매기도 하고 거기다 또 판막 인조 판막을 집어넣는 과정 중에서 그 근육의 일부가 손상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술이 아니고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저 부정맥의 종류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부정맥 일반적으로 부정맥은 시술을 통해서 하는데 시술이 아니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는 부정맥 중에서 수술을 통해서 하는 부정맥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만 가지고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부정맥의 양상에 따라서 좀 그렇습니다. 달라지는 부정맥, 거죠. 부정맥 종류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네. 여러 가지기 때문에 근데 거의 대부분의 부정맥은 약물 치료나 아니면 시술로 거의 대부분 치료가 가능해요. 물론 수술을 하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저 수술이라는 게 위험한 부정맥이 있으면 뭐 수술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이 내용만 가지고 제가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자 이제 좀 네. 강의 또 들어가 볼까요? 네, 빠르게 진행하고 네.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스트레스와 친구 되기입니다. 사실 이제 이 스트레스라고 그러는 거는 스트레스가 없이 사는 현대인은 없어요. 그죠? 여기서 아무리 편안하게 있지만 우리 PD님은 굉장히 웃고 얼굴이 밝은 거 봐서는 스트레스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참 좋은 거예요. 음, 근데 이 스트레스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스트레스는 이제 이 정신 건강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의 정신 건강만 문제지 나의 심장 쪽으로 직접 문제가 있을 심장, 몸, 육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영향을 주는 아, 거죠. 당연합니다. 스트레스가 심장 기능을 떨어뜨려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어요. 정말요? 제가 이 시간 전에 한번 했던 한번 보세요. 이 시간을 통해서 네. 나온 게 있는데 스트레스가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네, 스트레스가 닥고주보 스트레스성 심근증이라는 게 있어요. 심각한 스트레스 받으면 심장 기능이 떨어져가 생명 위협하는 경우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 제가 여기 이 시간을 통해서 강의 나온 게 있으면 찾아보시면 있어요. 스트레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정신적인 스트레스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신체에도 직접적인 신체에 영향을 직접적인 주는... 영향을 주게 네. 심장에 아주 깊은 영향을 줘요. 예. 근데 이제 스트레스를 갖다가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다스릴 수 있는데 스트레스를 다스린다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저기 여기 보시면 명상, 요가, 호흡, 이완 기법. 그럼 저게 무슨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저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 뇌피셜 아니냐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피셜이죠. 예. 네. 저기 뭐 취미 활동, 가족, 친구들과 대화 그거 뭐 별거 아니지 않나? 틀림없이 저 효과 있는 겁니다. 저게. 그리고 저거는 그냥 제가 얘기한 뇌피셜이 아니고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네. 이건 뭐냐면은 호흡 기법이에요.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호흡 기법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 발간된 게 어디냐면은 미국 심장협회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거예요. 저 왼쪽에 있는 그 횃불 빨간 횃불 보이잖아요. 네. 저게 미국 심장협회의 그 랜드마크입니다. 저기서 낸 게 뭐냐면은 이 박스가 뭐냐면은 4초씩이에요. breathe in 하면은 숨을 4초에 걸쳐서 들이마시래요. 들이마시고 4초. 그다음 4초간 쉬어라. 4초간 쉬고 그 다음에 천천히 내보내는데 그것도 4초에서 내보내고 다시 또 내보낸 상태에서 4초 쉬었다가 4초가 지난 다음에 다시 또 4초 지나면 또 이게 4초씩 4초 동안 들이마신 상태에서 참고 4초 그다음 천천히 4초에 걸쳐서 내보내고 참고 4초 있다가 다시 들여마시고 이걸 하려는 거예요. 이게 근거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몸에 부교감 신경이 올라가고 교감 신경이 떨어지면서 스트레스가 확 해소가 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거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소개하는 거니까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꿀잠 자기. 제가 오늘 10개를 말씀드리는데 이거 10개 다 내가 아는 얘기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10개가 다 100% 명백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저기 보게 되면은
잠은 우리 몸의 재충전 시간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하루 7 내지 8시간의 편안한 수면이 필요하다. 아 누구 뭐 7시간 8시간 다 필요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7시간 8시간이라는 건요. 과학적 근거를 가진 거예요. 과학자들이 6시간만 자는 경우, 7, 8시간 자는 경우, 10시간을 자는 경우를 가지고 검사를 해본 추적 검사를 해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7시간, 8시간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아, 건강에서. 네. 그렇죠. 10시간을 자는 게 그럼 더 좋지 않냐? 아니라는 거예요. 7시간에 8시간이 가장 좋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하루 7시간 내지 8시간의 편안한 수면이 필요하다라고 권고하는 겁니다. 너무 많이 자도 안 좋으니까.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네. 얼핏 생각하면은 7시간, 8시간이 좋으면은 뭐 한 10시간 자면 더 좋지 않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게. 이거 과학적 근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저런 거 생각하시고요. 규칙적인 습관, 수면 습관 저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면이라는 건 약간 루틴이에요. 네. 자기가 늦게 자기는 그런 패턴을 갖게 되면 자꾸 늦게 자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7시간을 내가 자야 되겠다 싶으면은 나는 내 아침 일어나는 시간이 6시니까 그러면은 11시, 10시 반에는 잠자리 들어야 되겠고 하면은 그 시간은 무조건 지키는 겁니다. 잠이 오든 말든. 그래서 이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편안한 잠자리 그다음에 잠잘 때 그 실내 기온은 몇 도로 하느냐 이것도 다 나와 있어요. 이거 제가 여기 강의한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블로그에 보시게 되면은 저 수면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도 제가 써놓은 게 있어요. 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쓴 거니까 보시고요.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보게 되면은 거기에 나오는 그 뭐라 그러죠? 무슨 광이 블루라이트. 네. 블루라이트가 눈을 시각을 통해서 뇌를 자극하기 때문에 수면을 멀리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커피술 당연히 줄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건강 수지 체크. 이것도 또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중요하죠.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서 우리 PD님이 처음 들어서 몰랐던 얘기 있었어요? 사실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제가 저를 찾아보는 오시는 그 네. 환자분들한테 하는 얘기 다 무슨 비방을 찾기를 원해요. 나 심장 건강하려면 뭐 좀 특수한 거 좀 하나 알려줘. 약 없나 영양제 없어요. 없나 뭐 그런 거 타시잖아요. 다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10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이거 뇌피셜 아닙니다. 이거 100%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심장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권고하고 있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수지 체크하기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건데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이에요. 그래서 그 특히 고혈압 만병에는 고혈압과 당뇨병은요 우리 심장을 해치는 가장 중요한 병이에요. 그 중에서 고혈압 넘버 1, 당뇨병 넘버 2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혈압은 사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강의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네.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인자를 학자들이 테스트해봤어요. 거기에는 보면 뭐 자살도 있고 그다음에 또 교통사고도 있고 공해도 있고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인자들을 다 놓고 조사해봤더니 넘버 1이 고혈압이에요. 진짜요? 고혈압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고혈압 만병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심장병이 있건 뭐가 있건 상관없이 혈압만은 절대적으로 관리해야 돼요. 생각보다 몰랐죠? 몰랐어요. 이게 1위일 줄은. 1위예요. 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잘 모르세요. 그다음에 근데 혈압이든지 당뇨병이든지 식습관하고 운동을 개선하는 것만 가지고선도 사실은 시작이 돼요. 무조건 다 약을 먹는 거 혈압이 있는 분이 처음 진찰하게 되면은 물론 기준이 있어요. 혈압이 처음에 올 때부터 160, 180이 나가게 되면 우선 약을 써야 됩니다. 당이 있게든 마찬가지인데 심한 경우에는 근데 우선은 식습관하고 운동을 통해서 자기 조절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절하고 나서 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약을 사용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네. 이거는 뭐 필수적이다. 그 중에서도 혈압은 넘버 1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술은 적당히. 술 많이 드세요? 술은 많이 안 먹습니다. 그 참 다. 한 달에 한두 번? 근데 담배만 안 하시면 진짜. 네. 안 하면 좋죠. 네. 그렇죠.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술은 지금 뭐라고 네. 되어 있냐면 이게 뇌피셜 아닙니다. 이거 네. 의학적 근거가 있고 미국 심장협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것을 제가 올린 거예요. 정확하게 권고하는 사항이 뭐냐면은 네. 만일 지금 술을 마시지 않는다. 그러면 앞으로 평생 마시지 말아라. 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이다 하면은 남자면은 하루에 2잔만 먹어라. 여자면은 하루에 1잔만 먹어라. 이게 권고 사항이에요. 근데 술을 그럼 잔 하면은 잔
뭐 어? 소전도 있고 맥주전도 있고 그쵸. 와인전도 있고 다 그러면 있는데. 나는 소주를 맥주잔에 넣어서 먹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죠 그죠 그죠. 근데 이 잔이라는 게 참 묘한 게 소주 한 잔에 들어가 있는 알코올의 양이나 맥주 한 잔에 들어 있는 알코올의 양이나 와인 한 잔에 네. 들어 있는 알코올의 양이 거의 비슷해요. 오. 그래서 그렇게 마시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근데 우리나라의 그 술 습관이라는 게 뭐냐면은 저게 됩니까 저게? 하루에 안 두 잔이 되죠. 아니라 마시게 되면 하루에 두 병을 마시는 게 그렇죠. 일반적이잖아요. 두 잔 한 10분이면 마시잖아요. 그렇지 말이에요. 5분에 10분이면. 네. 특히 나쁜 게 그걸 갖다 우리 빈지 네. 드링킹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러죠? 그걸 갑작스럽게 많이 먹는 걸 원샷? 아니 아, 그래? 통음이라고 그러나 그냥 갑자기 많이 먹게 되는 거. 뭐 폭탄주요? 아니 폭탄주라 그런 게 아니라 폭음. 폭음. 네. 폭음은 더 나빠요. 폭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하루에 두 잔을 먹는 거를 나는 몰아가지고 일주일에 두 병 먹을게. 더 나쁩니다 이거는. 폭음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날 뇌졸중을 올 가능성이 많다는 게 의학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술 좋지 않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정기 검진 받기. 요거는 내가 몸에 큰 이상이 없더라도 몸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진찰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마지막에 논 얘기는 의사하고 친구 맺기인데 네. 의사하고 무슨 개인적인 친구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몸에 혈압이 있다든지 고지혈이 있다든지 조그만 이상이 있게 되면은 단골 의사를 정해가지고 가끔 가서 체크하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상이 없더라도 체크하는 그런 과정을 하는 게 좋다. 이게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좀 따뜻한데요?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마지막으로 가족과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심장 건강에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함께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면서 행복도 챙기고 스트레스 줄이세요. 긍정적인 관계는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이는 곧 심장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맞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연말에 이렇게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연말이기 때문에 더 이 메시지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가 그냥 상상을 해서 만든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심지어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뿐만 아니라 요건 좀 사설이 되겠습니다만은 연세가 드시고 지병이 있고 혈압이나 심장이 나쁜 분들은 동물들. 반려동물. 반려동물을 네. 키우면서 같이 지내는 것도 심장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예요. 근데 반려동물과 지내는 것도 좋은데 사랑하는 사람, 가족, 친구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대화를 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하는 거는 말할 필요도 없이 좋은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이 10번째 메시지예요. 이게 아마 그 올해가 이제 불과 1시간밖에 안 남아 있는데 거기서 가장 좋은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질문도 더 많이 있는데 질문 제가 더 끝까지 소개를 못 드리고 지금 들어온 건 제가 또 다음번 정규 시간에 부정맥과 관련된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분들은 다음에 노태우 원장님 방학이 때 해주시면 바로 답변 드릴 테니까요. 다음에 또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 2024년 마지막 강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노태우 원장님 이렇게 한 해 동안 비욘디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한번 드리시죠. 네. 그동안 제가 주로 말씀드린 게 심장학도 부정맥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의 내용이 약간 좀 까다롭기도 하고 좀 딱딱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친절하고 가까이 가지 못한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딱딱하고 뻣뻣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좋은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해도 이제 1시간 남았는데 이렇게 노태우 원장님과 시청자분들과 함께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2024년 정말 많은 사랑 보내주시고 관심 보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5년 비욘디도 더 좋은 방송과 더 좋은 선생님들의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비욘디 박순철 PD였습니다. 원장님. 노태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